저는 조금 소개를 드렸지만 세 군데의 언론사에서 일했습니다. 매일경제, 매경이코노미라는 주간지에서 일했었고요. TV조선, 그리고 한겨레 신문이라는 굉장히 이질적인 언론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세 군데를 겪으면서 물론 언론사 어디가 좋다 나쁘다 할 거 없이 다 나름의 장단점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언론사에 굉장히 다양한 영향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지금의 보도 행태들과 논조와 내부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언론의 소유 구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세 군데의 소유 구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매일경제와 TV조선, 조선일보사는 굉장히 명확한 최대 주주가 있는 회사이고요. 한겨레 신문은 그 주주 구성은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지만 굉장히 강한 지배권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사주조합이고 또 사원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회사의 지배구조를 선출하는 굉장히 독특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론사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소유구조인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소유구조가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제기가 되었던 시기가 언제인가? 특히 정치권의 주요 담론으로 제기된 적이 과연 최근에 있었는가? 없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2009년에 그 이른바 미디어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었죠. 미디어법 정확한 명칭은 아니고 이제 신문법과 방송법과 여러 가지 법안들 개정된 법안들을 합쳐가지고 한 표현이었고요. 또 2005년도에 또 하나의 법이 당시 신문법이 통과되었었는데 그건 2004년도에 소위 말하는 4대 기업 입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됐었던 법입니다. 그 2005년에 통과됐던 신문법과 2009년도에 통과됐던 미디어법은 이 언론사의 소유 구조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안들이었고 이 법안은 우리 정치에서 굉장히 여야가 극한 대결로 치달을 정도로 핵심적인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은 한국 사회에서 언론의 지배구조, 소유구조가 정치권의 주요 핵심적인 사안으로 부상한 적은 없었고요. 하지만 10년 전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부상했을 때 당시 어떤 질문들이 제기되었고 어떤 문제제기 때문에 당시 이런 법안들이 등장했는가는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미디어법의 주요 근거였던 이제 주요 질문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신문, 방송, 겸용 허용이 여론의 다양성을 증진할 것이다 라는 게 당시 미디어법의 주요 논리였고요. 또한 신문과 방송 겸용이 콘텐츠의 질을 제고하고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라는 것도 미디어법의 주요 논리였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방송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또 이제 방송 산업이 발전하면서 고용이 활성화될 것이다.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 세 가지 주장 모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의 직관적인 판단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주장이 대부분 그렇듯 주장에 대한 엄밀한 검증과 판단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뭐 여론의 다양성을 증진했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종편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뭐 이런 얘기 어려울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미디어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질문들의 맥락들을 잘 보면요. 무엇이 드러나냐면은 이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산업의 구조가 이 당시에는 어떤 식의 예측과 전제를 기반으로 했는지가 드러나 있어요. 달라진 전제라는 것인데요. 달라진 전제는 그 기존의 미디어 환경에서도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도 기존의 주류 매체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영상 디지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자본력이 있는 신문사와 대기업 등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지금처럼 소셜미디어의 부상 그리고 콘텐츠 산업에서 기존의 언론사가 아닌 업체들의 활약이나 부상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신문사들의 이제 방송 진출과 신방 겸용이 굉장히 주요 화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었나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오히려 미디어법을 굉장히 반대하는 논리가 또 무엇이었냐면은 신문 시장에서도 굉장히 여론 독점력이 강한 업체들이 방송까지 장악하게 되면 한국의 여론 시장은 정말 특정 업체들, 특정 담론들만 완전히 지배적인 독점적인 시장이 구축될 것이다. 사상의 자유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굉장히 강한 반대 논리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밀어붙인 대로 조중동 매일경제가 종편이 되었죠. 조중동 매일경제가 종편이 되었는데 지금 그들이 지금 여론시장에서 독점하고 있나요?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지금 여론이 다 따라가고 있나요? 안 그렇죠. 네. 그대로 했는데 그 당시에 이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논리도 이거를 반박했던 사람들의 논리도 그 당시 맞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미디어 산업의 구조가 정말 그보다 훨씬 빠르고 예측 불허하게 변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이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여기 내용들도 이제 그 오히려 의외로 뭐 JTBC가 어떤 식의 영향력을 확보했는가라는 걸 보면 당시에 반박의 주장이었던 그 조중동 1세계 그 같은 논조라는 그게 일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JTBC는 정반대의 논조로 오히려 영향력을 확보하는 그런 시장 그런 방향을 세웠죠. 그것도 굉장히 독특한 시장의 이제 그 포지셔닝인데요. 시장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에서는 굉장히 할 수 있는 시장의 포지셔닝이었습니다. 비어있는 시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컨텐츠 시장에서는 그 지금 사실 이건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더 도드라지는 현상인데요. 넷플릭스가 직접 드라마를 제작하고 영화를 제작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컨텐츠 제작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CJ라든지 아니면 외주 제작사라든지. 지금 기존의 미디어는 크게 언론사와 그러니까 언론사는 그 저널리즘을 담당하는 곳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컨텐츠를 담당하는 곳이 있었어요. 특히 방송사가 그랬죠. 근데 여태까지는 돈은 방송사들은 컨텐츠에서 벌었고 저널리즘은 신뢰를 확보하고 영향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작동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의 방송사들은 물론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의 컨텐츠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컨텐츠에서 영향력을 상당 부분 다른 업체들한테 뺏기고 있어요. IT 업체들한테 뺏기고 있고 전문 컨텐츠 업체들이 뺏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매스미디어로서 작동했었던 광고 시장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여기 혹시 계신 분들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신문 광고 보고 물건 산 사람 있으면 한번 저랑 눈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신문 광고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물건 광고 있으시면 혹시 기억나세요? 신문 광고가 광고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지금 저랑 대부분 눈을 안 마주치고 계시는데 눈을 마주쳐도 약간 웃고 계시는 걸로 봤을 때는 아마 신문 광고가 이미 상품으로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이 끝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학문적인 검증조차 사실 필요 없는 그런 시장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각 신문사들의 공시 자료를 다 찾아봤거든요. 예, 지난 2, 3년간, 3, 4년간의 실적 자료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일단 중앙일보를 제외하고 조선일보랑 동아일보는 여전히 3년 동안 매출액이 늘고 있어요. 광고 매출액도 늘고 있고요. 다른 신문사들은 다 줄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신문 광고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세 개 업체들을 합친 거는 계속 줄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랑 동아일보는 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존의 언론사들, 기존의 영향력을 가진 언론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느냐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대해서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크게 이제 이렇듯 소유 구조라는 거는 언론 시장에, 미디어 시장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근본적인 기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크게 언론의 소유 구조를 5가지로 분류를 한다라는 그 제가 이제 기존의 참고 문헌을 통해서 봤는데요. 여기에 제가 첫 번째가 이제 언론 재벌. 여기서 그 이 남효연 선생님께서는 언론 재벌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언론 재벌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다른 쪽에서는 이제 학술적 표현은 아니지만 족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요. 여튼 이 언론 재벌이라고 표현한 것과 재벌이 소유한 신문 이 지금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경향신문이나 이런 언론사들도 재벌이 직접 소유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한국경제 정도가 현대차가 최대 주주고요. 정부가 소유한 신문, 서울신문이나 몇 군데가 있습니다. 또 종교자본에 기반을 둔 신문, 세계일보와 국민일보, 또 국민주 형태로 운영되는 신문 이 5가지가 있고 방송사의 지배 구조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 재벌이 소유한 신문, 방송은 뭐 재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조중동이 가지고 있는 종편 같은 걸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재벌이 직접 소유한 방송사들은 거의 없는 상태지만 정부가 소유한 방송사는 그 직접 소유하거나 간접 소유한 방송사들은 있죠. 그래서 이제 방송사들도 대부분의 소유 구조는 비슷한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소유 구조는 재벌이 아닌 중견기업이 소유한 언론사입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 다룰 텐데요. 이제 일단 아까 신문사의 매출과 광고 매출이 대부분 줄어들고 있는데도 특정 매체들의 매출은 어떻게 해서 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들 이제 대부분 안정적인 최대 주주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 언론사들은 굉장히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서 광고를 수주하기 위한 어떤 영업 행태를 보이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광고 시장은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 수치로 봐도 신문의 광고와 잡지의 광고는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떨어지고 있고 전체 신문 산업의 총 매출액이 2010년도에 3조 7천억 원에서 2018년도에 3조 7,695억 원. 이게 1년 동안 8년 동안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이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은 사실상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전체 광고 미디어 시장의 산업 규모와 광고 시장의 규모는 상당히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문 산업을만 본다면은 엄청난 하향 산업이라는 것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신문과 잡지 이런 광고가 이런 다양한 영향들로 인해서 이미 광고 효과가 없는 광고를 파는 것인데 박수환 사건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홍보 대행사를 운영하던 분이 이제 언론사의 간부들과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되는 사건이었는데 굉장히 언론사들이 어떤 식으로 광고 비즈니스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민낯이 드러났던 사건이었는데요. 그 사건들을 보면은 지금의 기업들은 이건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정말 많이 더 아주 자세한 세부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수위로 말씀드려야 할지를 사실 고민하면서 썼습니다. 사실상 광고가 아닌 보험을 팔고 있습니다. 이 보험이 어떤 의미냐면요. 기업들이 나쁜 기사가 나올 때는 그것을 막아주고 그리고 이제 꼭 필요한 홍보해주는 기사가 필요할 때는 그런 기사를 내주고 하는 그런 보험의 형태로 보험에 가입된 기업들이 이익을 굉장히 보장해주고 보호해주는 형태로 이제 광고가 작동을 합니다. 광고 효과 없는 광고를 그렇게 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보험료를 적게 낸다든지 보험을 해지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럴 때야말로 이런 매체에서 취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저는 갑자기 불시에 어떤 기업이나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취재를 해라는 취재 오더를 받게 되면 저는 이제 오랜만에 그런 제한 없이 취재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해서 열심히 파헤치고 열심히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파헤치고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 그래서 좋은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가 온라인에서 삭제를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기사는 기사대로 나갔지만 그 이후에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도 이제 사내에 있으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니까 잘 파악을 해보면은 제 기사가 이 보험의 영향력을 굉장히 확인해주는 형태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현직 언론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조금 개인적인 사례들도 몇 개 넣었는데요. 제가 TV조선에 다녔을 때는 당시에 가불관계가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남양유업 사태로 인해서. 당시에 TV조선에서는 어떤 오더가 내렸었냐면은 자료 화면에라도 절대 파리바게트를 넣지 말아라. 왜냐? SPC가 굉장히 중요한 조선일보의 주주기 때문에 자료 화면에라도 나쁜 기사에 파리바게트를 넣지 말아라 라는 오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더는 사실 굉장히 일상적입니다. 근데 이제 동국제강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심지어 TV조선에 있었던 동료가 저한테 기사를 상당 부분 취재한 걸 저한테 넘겨주기도 하고 그런 일도 발생할 정도로 이미 어떤 식으로 광고가 영업을 하는지 이런 모델들은 근데 이게 특정 언론사들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조적으로 미디어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조금 더 구조적인 진단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인들의 사실 또 이런 식의 질문 던져볼 수 있거든요. 그런 영업을 안 한다면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언론이 얼마나 될 것인가? 지금의 그 매출과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생존이 달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 제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영향을 받는 언론사. 저는 오히려 이 전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 또 소유 문제, 구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거나 정부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언론사들은 좀 달라야 한다. 그리고 그런 언론사들이 이 최소한의 공공성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구조와 내부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다르지 않죠. 지금 뭐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굉장히 도드라진 충돌이 있었긴 했지만 지금은 도드라진 충돌이 덜하긴 하지만 과연 지금의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울까요? 그리고 최근에 뭐 조국 사태나 공수처와 같은 논란에 있어서 양측의 사안이나 본인의 어떤 기자들의 그런 비판적인 시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부 토론이 아주 원활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그렇게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권이나 권력을 자기가 어떤 수단을 권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거든요. 이거는 언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고요. 우리 사회에 이제 권력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은 다 그런 식의 문제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기관과는 다르게 언론사는 정부가 소유하지 않은 시장의 영역에서의 비즈니스 모델까지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사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좀 다르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독립성과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이런 것들이에요. 굉장히 이제 대법관이나 방문진의 이사의 구성을 여야와 대통령의 구성을 이제 동수로 한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고위공직자 수사처나 뭐 이런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견제의 조치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구조화하는 것이었는데 사실 제가 언론사에 있어 보니까 느끼는 거는 검찰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수사한 검사가 승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판판이 무리한 기소하고 판판이 무죄가 나는 기소를 하고 수사를 했던 사람도 권력이 원하는 수사를 했으면 승진하고 보상을 받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잖아요. 언론사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언론사의 내부 문화가 그런 이제 위계적이고 위에서 권력적인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부 문화와 구조를 갖추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내부 문화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 또 여론의 관심, 그리고 그것을 향한 정치권의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 체제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중견기업들이 언론사를 굉장히 많이 인수하고 있어요. 요거는 굉장히 최신 트렌드입니다. 최근 5년 동안 특히 건설사, 지역의 건설사들이 지역의 언론사들을 굉장히 많이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호반건설이라는 곳은 서울신문의 3대 주주, 2대 주주가 우리사주조합이기 때문에 사실상 2대 주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신문의 3대 주주였고요. 또 헤럴드 경제와 코리아 헤럴드는 최근에 중흥건설이 샀죠. 이렇게 많은 언론사들이 건설사 혹은 다른 지역의 기업들이, 중견기업들이 인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의 경험과 기존의 연구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김성호 선생님께서 꼽은 이유 3가지로 그냥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 3가지가 제가 내부에서 겪은 걸로도 아주 정확한 진단이라고 보거든요. 왜 인수할까요? 언론을 기업의 이익을 위한 방패막이로 쓰거나 홍보나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정부와 권력의 이너서클로 손쉽게 편입되는 언론사 사주라는 독특한 위치, 그리고 세 번째는 언론사를 오너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라고 이분이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간이 좀 없지만 이 얘기는 간단하게 꼭 하고 싶은데요. 이런 질문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국 자본주의가 과연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에 맞게
잘 운영이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여기 한국경제 대가이신 김광조 선생님께서도 와 계신데 저는 그런 질문이 들어요. 우리 한국의 시장경제라는 한국식 자본주의, 한국의 시장경제라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이 지켜지려면은 주주들이 기업에서의 이익을 공정하게 보상, 분배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 한국 시장 경제에서는 최대 주주의 이익이 과도하게 특히 최대 주주 개인의 사익에 과도하게 추구되는 경향들이 있었고 그들이 기업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구조와 지배 구조는 굉장히 위계적이어가지고 그 차익 추구를 견제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해온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언론의 지배 구조가 기업들의 지배 구조가 언론사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수많은 요새는 자회사들이 있어요. 또 자회사들을 보면 제가 몇몇 업체들은 알고 있지만 그 최대 주주가 훨씬 더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자회사들이 있고요. 그런 자회사들은 확실히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배회사가 그 자회사가 훨씬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합니다. 에이스 기자들이 이제 그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광고 영업을 그쪽으로 몰아준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최대 주주가 직접적으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언론사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한국식 자본주의는 꼭 언론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똑같이 작동을 하고 있고요. 또 저랑 비슷한 시기에 입사했던 그 사주의 3세는 제가 3년차 기자였을 때 이미 차장님이 되셨고 4년차 기자였을 때는 부장이 되었고 5년차 기자일 때는 임원이 되었고 7년차 기자일 때는 부사장이 되셨습니다. 네. 네. 그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지 않죠. 그 대부분의 재벌 기업들에서 똑같이 반복됐던 모습들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사안들이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저는 그렇게 사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별로 중요한 문제 제기, 중요한 정치권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부상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아마 오늘 저에게 이런 발표의 기회가 온 것이 아마 이런 얘기를 그래도 공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마련된 게 저에게는 무척 영광스럽고도 더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